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당권 주자들은 민주당의 새 중심 지역으로 떠오른 부산을 찾아 표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9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10명의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전국 현안, 세한대 배종호 교수,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하게 25일 날 토요일 날 전당대회가 펼쳐지는데 민주당 당권 후보들이 오늘은 부산에서 표심 경쟁을 벌였는데요. 한번 녹취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정동영 손학규가 다시 돌아오는데 한반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10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따라가셔야 되겠습니까?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살려서 소득주도 성장의 바퀴를 돌리고 벤처 창업 전사들이 혁신 성장의 바퀴를 힘차게 굴려서 우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강호동하고 이경규가 하는 프로 함께 줍쇼 하는 프로 보셨죠?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표 주이소. 네, 새 후보들의 정말 개성이 돋보이는 그런 연설이었는데요. 새 후보들 오늘은 민주당의 불모지에서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떠오른 부산에서 포심 공략을 했습니다. 부산을 택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 울산, 경남으로 세 곳에서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은 벌써 노무현 전 대통령,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요. 지난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모두를 석권했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의 핵심 기반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당원 분포는 한 10% 정도로 알려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문심 또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인연을 부각시키면서 표에 호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부산에서 PK 지역에서 이른바 PK 지역에서 신규 당원들이 그때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더 많이 유입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산, 울산, 경남 그쪽이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이 낙동강 벨트에서 승리해야만이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략적인 지역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세 군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다 석권을 하면서 크게 압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 세가 확장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당원이 유입이 돼가지고 지금 권리당원이 한 9%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호남이 27%로 호남이 여전히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9%가 굉장히 적은 표심이 아니고 또 이 표심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더 강한 결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 당원들은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소통이나 통합 이런 것보다는 개혁성 그리고 추진성, 이 능력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 판세를 보면은 1강 2중 그래서 이해찬 후보가 굉장히 이해찬 후보가 앞서고 있고 그리고 송영길 그리고 김진표 송영길 후보가 이제 2강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초반에서 지금 중반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세론이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유세를 봤지만은 이제 송영길, 김진표 두 후보는 굉장히 이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지만은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강 2중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봐도 이해찬 의원이 조금 강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나머지 두 후보들이 조금 이해찬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나서고 있는 모양새처럼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8월 2일 날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대략 이해찬 후보가 35% 그리고 송영길 17%, 김진표 후보 14% 이 정도 됐어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당원들 한 거고요. 예. 근데 최근에 지난 9일 날 한 거 보니까는 뭐 추세가 거의 비슷해요. 이해찬 38%, 송영길 22%, 그리고 김진표 21%. 지금 이거는 1강 2중에 그런 추세가 판세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왜 이런 추세가 나오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민주당 당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네. 좀 원하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2020년 총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2022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강력한 리더십 원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누가 높냐라고 물어보니까 이해찬 후보가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후보는 필사적으로 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아신 것처럼 이제 김진표 후보가 이재명 탈당설을 가지고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이슈 파이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은 이해찬 후보 대세론을 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세대 교체 바람이 갑자기 분다든지 또는 2, 3위 후보가 연대를 한다든지 라는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전당대회 2주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있었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지금 이해찬 후보가 39%였고 나머지 후보들이 22%하고 21%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종전에 이런 전당대회 상황을 봤을 때 2주 남겨놓고 막판 이렇게 스퍼트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뒤엎을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난 2년 전 이제 그 전당대회 때 추미애 당 대표가 될 때 50한 6, 7%로 상당히 과반수를 넘으면서 득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여론조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 당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한 85%를 차지하고요. 일반 당원들이 한 5%. 일반 국민들이 차지하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비율별로 대의원 40%, 권리당원 45%, 그다음에 일반 국민 10%, 그다음에 당원 5%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은 이걸 신뢰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대충적으로 뭐 일반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심이다. 그걸 가지고 판세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초반을 지나서 중반에 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과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은 아무래도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당 대표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총선을 승리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예. 문재인 정부가 중반전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중반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호흡을 잘 맞출 것이냐, 이런 게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판세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이르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지막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게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당 대표가 되는 분이 이제 앞으로 2020년, 2022년도 이제 앞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거는 저희가 앞서도 리포트를 통해서 봤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40%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느냐도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민주당 지지율만 하락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60%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만 보이고 당 내각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당청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당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흔들릴 때 당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 최근에 좀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은산분리 네. 규제를
혁신하는, 그래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 있고, 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좀 못 지키겠다라는 이제 경제, 노동, 민생 부분에서 좀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진보 그리고 노동 세력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역할을 과연 어떤 대표가 잘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해찬인지 아니면은 김진표인지 또 그런 송영길인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책임자인지 이걸 놓고 굉장히 고심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판세로 보면은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좀 불확실하다고 그러는데 판세는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원들의 선택이 8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원들 선택에서 이해찬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뒤엎기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그렇지만은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이 당권 주자들 그 내일까지인가요? 영남권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남권 이제 부산, 울산, 경남 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TK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으로 가서 8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문신 마케팅만 했거든요. 내가 문재인하고 친하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현재 민생을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이제 정확한 정책 제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결국은 이제 개혁 입법을 통해서 민생 입법을 통해서만이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통해서 민생 개혁 입법을 통과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과거에 대권에 도전을 하려 했었다. 본인의 자서전에 담겨 있었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했을 때는 그런 적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권 도전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 비대위원장인데 당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07년에는 분명히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작년에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검원 창신섬유 회장과 함께 대선을 미리 준비를 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만류하다가 본인은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민주당에 지금 그 당대표로 나와 있는 이해찬 의원도 김병준 위원장이 정치에 욕심이 있어서 2007년 대선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 한 11월 정도에 각 그 사회단체들이 김병준 지금 위원장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2007년에는 본인이 상당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생각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내에 있는 의원들을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많이 포진을 하면서 당내 세력 기반을 확장해 나가는 걸 보면은 이분이 자기 대선에서 생각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자유한국당의 어떤 내부에서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은 크게 노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친박 비박 의원들에게 아직까지 명시적인 인적 청산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안 됐거든요. 단지 가치와 노선 혁신만 하겠다고 하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 목에 칼이 도르기 전에는 그냥 관망 자세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가치 노선 재정립을 떠나서 인적 청산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의 본격적인 행보, 본격적인 뭔가 대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을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예.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로부터 새로 태어났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적 쇄신을 하려면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강력한 당내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노선 투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내 세력 기반이 공고해지면 네. 이제 그때는 인적 청산에 칼을 빼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주의 논쟁을 그래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주의 논쟁을 통해서 보수 세력을 통합하면서 보수의 외연을 넓히고 그리고 동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중심에 서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문제는 본인이 앞으로 인적 청산에 나설 경우에 네. 지금까지 친박 비박의 갈등이 잠복했지만은 다시 수면 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에는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다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만 이분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난도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만 국가주의 논쟁은 나름대로 이슈 파이팅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예를 든 것이 뭐 먹방 규제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학교 커피 자판기 설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예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더 큰 이슈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바른미래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이 본선 대진표가 그 예비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 통과된 6명의 후보들이 있는데 이 면면을 조금 짚어주시죠. 이제 재밌는 게 바른 이제 정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하고 바른미래 두 정당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계 유승민계 이 두 세력이 결국은 한 지붕 두 가족 삶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화학적인 결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계속 빠져가지고 네. 이른바 역시너지 현상 때문에 5%까지 추락하는 그런 상태인데 네. 지금 안철수계에서는 6명 네. 그리고 유승민계에서는 4명에서 총 10명이 도전장을 냈는데 안철수계에서는 2명만 남고 4명이 탈락했어요. 야, 네. 그리고 유승민계에서는 이제 4명이 살아남고 네. 그리고 특히 재밌는 부분이 이제 신용현 의원 같은 경우 네. 안철수계인데 손학규 후보와 같이 러닝메이트를 했는데 탈락을 하고 거꾸로 유승민계 전 권은희 의원이 네. 여성 목세 최고위원회 사실상 선출됐다라는 네.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권은희 전 의원 최종 순위에 들지 않더라도 4위까지 4위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은희 전 의원이 사실상 최소 여성 최고위원직에는 당선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당 출신들과 바른정당 출신들 이렇게 갈려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이렇게 살펴보면 당원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국민의당 후보자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컷오프는 상당히 그 의외의 결과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당원 구조를 보면은 한 7대3으로 네. 70%가 과거 국민의당 출신이고 30%가 바른정당 출신인데 네. 투표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2명 대 4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왜 그럴까 이유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그 컷오프는 그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 각각 2,000명씩 해서 2표로 L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기에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당 출신 당원들보다는 바른정당 출신의 당원들이 투표의 열기가 조금 높았지 않을까, 또 네. 위기감을 느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본선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당 그 당원 출신의 당원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선출된 국민의당 출신 손학규 전 대표와 네, 그리고 김영환 전 전 경기도지사 의원. 네. 후보는 네. 두 사람은 무난히 당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반면에 바른정당 출신의 당원들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한 자리를 두고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전당대회 당원 구조가 책임 당원 그다음에 일반 당원들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 국민들은 2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당원들의 민심이 반영이 되면은 좀 손학규 전 대표나 김영환 전 의원이 조금 유리해질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네. 선거랑선 결국은 레이스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권은희 전 의원이 의외로 당선이 됐는데 당선권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바른미래당에 또 다른 권은희 의원이 있습니다. 광주에 그렇죠. 광주.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톡톡히 본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바른미래당 내 전당대회는 9월 2일 날 일요일에 열리고요. 당대표 1명, 최고위원 3명을 뽑게 됩니다. 이 6명의 후보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뽑힐지 그것도 참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견은 물론 힘들겠지만 이 6명 중에 사실 어떤 분이 좀 당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당 대표로 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계파 대결이니까 안철수계 하고 또 유승민계가 결국 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안철수계는 지금 안심이 손학규 전 상임선대위원장에게 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네. 또 유승민계는 이제 하태경 의원에게 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계 손학규 그리고 유승민계 하태경 두 사람이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쌀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두 사람 중에 누가 될 것 같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3가지 측면에서 손학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첫 번째로는 역시 바른정당은 안철수계 국민의당 출신들이 상당히 우세한 그런 부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인지도, 네. 지명도 차원에서 손학규 후보가 하태경 후보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중량감 면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로는 지금 올드보이 귀한 시대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동영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해찬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경륜 또 역량이 있는 손학규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아까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벌이고 있지만 지금 정동영 대표만은 또 진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을 가장 먼저 찾기도 했고요. 쌍용차 해직자 분향소와 전교조 위원장의 단식 농성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좌클릭 행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민주평화당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이 정당이 존재하려 그러면 절대적인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적 기반이 있든지 아니면 그 이념적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평화당은 14명의 의원들이 대부분 호남 출신들입니다. 예. 근데 호남 지역에서 지지가 붕괴됐습니다. 왜냐하면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민주평화당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네.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도 거의 패배를 했는데 한 5석 정도밖에 건지지 못했을 정도로 지역에서 지지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지 기반이 상실되고 나면 나머지 선택적 대안이 이제 이념적 지지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예.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상당히 좀 진보적인 그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진중공업이라든지 상용자동차라든지 등등 전교조라든지 방문을 하면서 상당히 진보적인 색깔을 로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진보 측에서는 지금 정의당이 네. 상당히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과 경쟁해서 과연 진보적인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에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좀 중도 개혁적인 기존의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체성과 생존을 위한 노력에서 상당히 갈등 관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민주평화당과 또 지금 이제 새로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런 중소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 대표의 이런 행보가 실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부는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기업의 투자
또 친기업 정책으로 좀 전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지지를 보여왔던 진보적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이탈된 지지자들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이들이 정의당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 지지자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앞으로 조금 뭐 경쟁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은 네. 정의당은 그동안에 계속 진보적인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과 청년운동, 근로자 노동 통해서 굉장히 지지 기반을 확대해온 역사적 전통이 있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민주평화당은 기존의 국민당과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온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기 때문에 이념적 노선을 전향해서 지지층을 견인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첨언을 하면은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당장 민주평화당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 지지율이 1%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이 우클릭 행보를 하면서 진보 지지자들이 좀 이탈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정의당이 뭐 15%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진보 쪽이 블루오션이다. 전략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 당의 활로를 열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민주평화당의 기반이 호남입니다. 예. 근데 호남의 유권자들은 대체로 좀 진보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표심을 붙들어 가지고 네. 앞으로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통합 내지는 합당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을 두 번째로 한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 만약에 민주당하고 합당 내지 통합이 안 돼도 호남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표심 경쟁을 벌여놓으면 다음 2020년 총선 때 본인들이 민주평화당으로 나가도 상당히 당선될 수 있는 기반, 토양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한 세 가지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번 주 전국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이야기인데요. 킹크랩 참관 여부를 두고서는 김경수 도지사와 드루킹의 대질 신문이 펼쳐졌는데 의견이 엇갈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2016년 11월 달에 사무실을 방문해서 댓글 조작 자동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예. 즉 드루킹이 인터넷 여론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계속해서 바꿔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또는 묵인했느냐 승인했느냐 이런 게 가장 큰 쟁점인데 예. 드루킹 쪽에서는 참석해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 네. 그리고 잠정적으로 묵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참석한 사실은 맞지만은 네.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 이렇게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뒷받침되는 실증적인 증거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원래 6.13 지방선거 때 김경수 지사가 출마를 준비하면서 드루킹으로부터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관계 여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만약에 도와달라고 그랬고 도와주겠다 그랬고 실제로 그때부터 사전 선거 운동을 했으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외에 또 다른 뭐 쟁점들이 많은데 일단 그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가 용량이 상당히 큰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한 60기가쯤 되고 분량도 A4 용지를 한 300만 장 이상 될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텔레그램이나 그 메신저를 사용해서 김경수 지사와 킹크랩이 그 의견 교환한 게 상당히 그대로 저장이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아마 사실 확인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뭐 김경수 경남지사가 처음에는 단순히 그쪽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만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홍보성 댓글을 홍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또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한 7, 8회 정도 만났고 또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15회 정도 만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보좌관이 물론 돈을 500만 원 받았다가 돌려줬지만은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또는 정식적인 후원금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 김경수 의원과 별도로 드루킹이 작년 대선 전후로 해서 어떤 불법적인 댓글 활동, 여론조작 활동을 해서 대선에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 실체적인 조사와 또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 보인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김경수 지사와 이 드루킹 김 씨 간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간에서는 이 스모킹건에 이 특검이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단서 확보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특검의 행태를 보면은 결정적인 증거, 우리가 흔히들 스모킹건이라고 그러죠. 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나는 할 말을 다 했다. 그리고 내가 도정에 좀 전념하게 해달라. 그리고 특검은 정치 특검이 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달라. 이제 특검이 답할 차례다라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를 역설했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질 신문을 했는데 드루킹이 굉장히 말을 바꿨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 문서를 당신이 작성했지 않느냐라니까 문서 보여주면 이거는 문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문서의 신빙성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동안의 드루킹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지금 특검은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한 정황 증거만 있었는데, 이런 정황 증거의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니까 이제 특검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그러면 이제 과연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2차례나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에요.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드루킹 관련해 가지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되면은 완전히 수사 동력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영장을 청구를 안 하면은 그러면 2달 동안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면서 특검은 뭐 했느냐라는 비난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제가 볼 때는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는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특검이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지금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가 이 특검에서 굉장히 들여다볼 문제가 많다라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검 기한은 근데 이달 25일입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은 보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 조사 외에 다른 또 조사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 요청을 연장을 하게 되면은 30일 정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의혹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 연장 요청이 있으면은 대통령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루킹의 활동 전반적인 것에 대한 수사도 아직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노회찬 전 의원의 뭐 자살, 죽음도 있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또 심상정 의원, 또 유시민 씨와의 관계, 또 그다음에 작년 대선 때 이 드루킹 그룹들이 지지 단체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적인 불법 선거운동 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드루킹 활동에 대한 문제를 수사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차제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특검이 좀 철저하게 밝혀서 법적으로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팽팽해요.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고 한국당은 찬성하고 있는데, 수사 기간을 연장을 하려면은, 요청을 하려면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을 불러서 그 다음에 특검을 기간을 연장을 요청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특검이 요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참고로 역대 12차례 네. 특검이 있었는데 3차례는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현안을 세한대 배종호 교수,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